자, 이제 두 번째 챕터 넘어갈게요. 액체 및 고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액체 및 고체를 하기에 앞서서 분자 간의 인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액체와 고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분자 간 인력을 소개될 수 있겠죠. 분자 인력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분산력, 쌍분자 사이의 인력, 그리고 수소결합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산력 일종의 만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엔 분자 자체의 질량이 더 커서 서로 당기는 힘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전자가 순간은 한쪽에 쏠리는 편극되는 그런 상태에서인데요. 그래서 분산력은 주로 분자량이 비례해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비슷하다면은 길이가 좀 긴 놈한테 분산력이 좀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4 메테인하고 C2H6, C3H8 이런 놈들을 볼 때 끓는 점이 이렇게 나타나거든 했습니다. 분자 간 인력은 어차피 볼링 포인트 끓는 점에 비례합니다. 요거는 분자량이 커지면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C3, C4에 H10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 둘, 셋인데 길쭉한 노말 뷰테인과 하나, 둘, 셋 하면서 아이소 뷰테인을 보면은 이게 좀 더 길쭉하면서 어느 한쪽에 쏠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는 뜻에서 그래서 노말 뷰테인이 아이소 뷰테인에 비해서 끓는 점이 더 높은 이건 뭐 나중에 펜테인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만 존재한다고요. 그렇다면 쌍자 사이의 인력은 했는데 처음부터 극성 분자였다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치? 처음부터 HCl 분자량이 얼마 되죠? 36.5가 되겠죠? 그러면 O2 분자량 32에 비해서 더 큰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쌍자 사이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반면 수소결합력이라고 불러주는 것은요. 수소가 공유결합을 하겠습니다. 전김수가 굉장히 큰 놈이 누구 있으니까는 플로린이 있겠네요. 산소가 있겠고요. 질소가 있습니다. 얘네들끼리 공유결합할 때 전자쌍들이에요. 이쪽에 많이 출시면서 생각으로 굉장히 큰 부분적인 양전화가, 부분적인 음전화가, 즉 일반적인 극성 분자에 비해서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게 수소결합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HF가 대표적인 놈이겠고요. 산소하고 결합하면 대표적으로 물이라든지 에탄올과 같은 하이드록시가 된 알코올류가 들어가겠고 카복실이 가진 이런 놈들이 이제 분자 안에 굉장히 큰 인력, 즉 수소결합력을 가진다 하겠다고요. 질소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NH3 암모니아 쪽에 많이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DNA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는 데 있어서도 역시 수소결합력이 작용될 수가 있었겠고요.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그 폴리펩타이드 여러 개가 뭉쳐서 수소결합을 형성해서 또 단백질을 만들 때도 역시 수소결합력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결합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어떤 거 있습니까? 하는데 뭐 알코올이라든지 그런 산들, 염기들 이런 것들이 수소결합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에다 염성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얼굴에 있는 단백질이 수소결합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녹아내리는 것을 보십시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은 분산력, 쌍자 그리고 수소결합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이 뭐였습니까? 하네요. 우리가 HCl, HBr 그리고 HI로 되면서 주기가 염소 3주기였죠. 브로민 4주기, 아이오딘 5주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것을 봤어요. 이거는 분자력이 커지면서 분산력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HF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기 HF가 있어야 마땅할 텐데 실제로 이쪽에 HF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분자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끓는 점이 높아? 좀 독특한 힘이 있겠지? 그게 수소결합력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수소결합력은 요 카복시산 아세트산에서 자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합체라는 놈인데요. 아세트산 한 놈과 또 다른 아세트산이
요 둘 사이에서 수소결합이 형성되면서 그래서 원래 아세트산 같은 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잔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가 이합체를 형성하게 되면 무극성 용매 다시 말하면 뭐 식용유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요가 들어갈 수 있겠고 이렇게 무극성 용매 속에서 아세트산 두 개가 이합체를 형성하게 되면 분자량이 120으로 측정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두 개가 굉장히 강하게 달라붙는 상황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런 게 이제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극성 분자라면 분산력만 있겠다. 그럼 극성 분자라면 분산력 플러스 쌍자 사이의 인력도 존재하겠다. 혹 수소에 플로린, 탄소, 질소가 붙었다면 얘는 특별하게 수소계열력이라는 좀 더 강한 힘이 나온다. 그래서 분자들 사이의 끓는 점을 비교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비교해 보십사 하겠다고요. 페이지 25페이지까지 천천히 한번 더 봐주십시오. 네, 괜찮을까요? 자, 그럼 26페이지 이제 액체 얘기를 가봅시다. 근데 액체 얘기다 보면서 관심 있는 건 물이네요. 물은 분자 자체가 극성 분자입니다라는 특징도 있겠습니다만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력이 작용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다른 일반적 H와는 다른 독특한 성질을 가지네요. 그래서 수소 결합력에 의한 특징으로서 1번 온도에 따른 밀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하겠습니다. 0도씨보다 온도가 낮은, 즉 이건 고체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고체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분자의 진동이 좀 줄어들면서 부피가 줄어들고 밀도가 커집니다. 이건 다른 물질과는 전혀 다른 성질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성질이에요. 반면 0도씨를 넘어가면서 다시 말하면 융해되면서 고체에서 액체로 되면서 융해되면서 밀도가 확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래 하는 거죠? 줄임표를 줄 정도까지입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물 분자가 서로 수소계를 통해서 한 분자당 수소계열이 토탈 4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빈 공간이 많았는데 융해되면서 그 빈 공간 사이를 치고 들어오면서 부피가 감소, 밀도가 확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얼음의 밀도는 한 0.9 정도 되고 그 액체 물의 밀도는 대략 한 1 정도 됩니다. 이거는요 4도씨가 될 때까지도 이런 게 일어나네요. 즉 분자 사이에 빈 공간 조금씩 더 치고 들어오더라. 그래서 융해될 때와 그리고 0에서 4도씨 사이에서는 다른 액체 물질과는 좀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 4도 넘어가면 이제 분자의 진동이 훨씬 더 심해지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밀도가 감소되는 건 똑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융해될 때, 뭐 그러면 응고될 때 해도 상관없겠죠? 마찬가지 0에서 4도씨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 때문에 호숫가에 물이 놔뒀어요. 그치? 그래서 4도씨 물이 되면 밑으로 가라앉죠. 근데 4도씨 다 전체적으로 4도씨가 된 뒤에 3도가 되면 안 가라앉네요. 밀도가 좀 더 작으면서 그럼 3도, 2도, 0도 씨 하면서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표면부터 얼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 얼음 자체가 일종의 단열재 역할을 하면서 수중 생태계를 보호해줄 수가 있었다. 그게 이제 수소결합에 의한 온도에 따른 밀도의 얘기가 뭐 부피라고 바꿔도 상관없겠죠. 이런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분자 간의 강한 인력 때문에 기화열이라든지 또는 융해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비열도 굉장히 커요. 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외에 표면 장력도 굉장히 커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금쟁이가 물 위에 뜰 수 있었던 것은 소금쟁이 자체의 밀도가 작아서가 아니라 물 표면의 표면 장력을 딛고 서 있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오세관 현상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리를 이렇게 해놨으면 모세관을 해놨다면 기착력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의 수수결의 징후로서 동그라미 1번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 녹는점 끓는 점도 해야 되고 그 후에 보일 포인트 끓는 점이라든지 녹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요 하는 특징들, 융의 기와열, 비열 이런 것들이 크고 표면 장력에 대한 내용들이 28쪽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세관 현상까지 해서 29쪽까지가 되고 있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여기 종이배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이 종이배에 작용되는, 즉 주변에 있는 물의 표면 장력이 4분패간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계면 활성제품이 있어요. 세제라든지 또는 에탄올과 같은 알코올도 역시 물의 표면 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알코올을 하나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쪽의 표면 장력이 약화되면서 원자임이 왼쪽으로 잡히네요. 에탄올 쪽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 종이배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 장력에 관한 대표적인 실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증기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증기압은 실상 화학원 정도에서도 우리가 좀 공부가 됐던 내용인데요. 물을 이렇게 놓고 뚜껑을 닫아놨습니다.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가 나중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서로 같아져서 증기들이 나타낼 수 있는 압력, 이게 증기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 온도에 따른 Y축 증기들의 압력을 나타내며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기압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1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온도, 다시 말하면 증기로서만 그 기체가 그 공간을 전부 다 차지할 수 있었다면 그게 바로 보일 포인트 끓는 점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이었다면 이 끓는 점이 100도 C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탄올은 1번 라인 쪽에 있을까요? 2번 라인 쪽에 있을까요? 그렇죠. 에탄올 끓는 점이 좀 더 낮아요.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거든요. 그래서 에탄올은 증기압 곡선이 물보다 더 위쪽 라인에 있겠습니다. 결국엔 같은 온도인데 증기압이 크다는 것은 증발이 좀 더 잘 됐다. 분자사 인력이 약하다. 끓는 점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라인 쪽에 있는 건 물보다 끓는 점이 좀 더 높은데요. 물보다 끓는 점이 좀 더 높은 대표적인 놈 액체가 아세트산 되고 있습니다. 아세트산이 끓는 점이 117도인가? 113도인가 그 정도 될 건데요. 그래서 증기압을 통해서 분자사의 인력에 대한 또 지표를 하나 더 볼 수가 있죠. 페이지 31쪽 간단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자, 고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고체에 대해서 정의 자체가 그 고체를 구성하는 원자들 간에 일정한 결합력을 가져서 녹는 점이 일정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유리가 고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시절에는 액체라고 배웠습니다. 점성이 굉장히 큰, 유동성이 굉장히 작은 저런 액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결정 고체와 결정형 고체로 소개되고 있죠. 비결정 대표적인 놈이 유리, 고무, 엿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 결정이 되겠다는 것은 원자들 간의 이제 결합력이 동일하다는 뜻이 되겠고 녹는 점이 동일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속과 금속 사이의 결합을 우리는 금속 결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렇게 만든 고체 결정을 금속 결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얘는 전기 전도성을 볼 때 고체하고 액체 사이에 둘 다 잘 통하죠. 자유전자가 쉽게 움직이면서 말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 결합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고체 결정을 이온 결정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온 결정은 고체 상태의 전기는 못 통한대요. 액체가 되면 전기가 통합니다. 실상 이게 이온 결합물질의 육융 전기 분해가 되는 거죠. 반면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공유 결합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공유결합은 결정 타입이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옵니다. 공유 결정과 옛날에는 원자 결정이라는 이름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분자 결정으로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전기를 잘 통하지 못하는데요. 물론 뭐 아주 특성 케이스, 흑연 같은 것들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하네요. 녹는 점을 볼 때 공유 결정은 원자들 간에 거대 그물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녹는 점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 분자 결정은 원자들 사이의 공유결합은 굉장히 강하나 분자 사이 인력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약해서 녹는 점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결합은 상온에서 액체 있는 놈이 딱 한 놈 있네요. 누구죠? 수온이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이온 결합은 워낙에 이온 간의 녹는 점이 높다 보니까 상온에서 100%다 고체입니다. 공유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분자 결정은 상온에서 기체된 놈들, 액체된 놈들, 고체된 놈들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화학원에서는 우리가 금속 결합 물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화학에 되면 금속 결합 물질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요. 34페이지 보십시오. 단순 입방이라는 이름을 쓰네요. 우리가 단위셀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죠? 원자가 어디 있다고요? 이 셀의 꼭지점에만 원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에 있는 놈은요, 이 면 전체 입체를 볼 때 8개의 단위셀에 원자 하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에 있는 놈은 8분의 1개의 원자가 그 단위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얘는 한 셀당 원자가 1원자 있습니다. 대표적인 놈이 폴로늄 같은 놈들이 있겠죠. 최신 입방이라는 놈이 있네요. 원자가 꼭지점에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몸 안에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셀당 2원자 들어있는 게 최신 입방이 되고 대표적으로 나트륨 같은 놈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연신 입방이죠. 연신 입방은 말 그대로 면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면에 있습니다. 면에 있다는 뜻은 위아래에 있으니까 면에 있는 놈은 2분의 1을 가지게 되죠. 최심에 있는 놈은 이건 당연히 1원자 그 자체고요. 그래서 면심입방은 단위 셀당 4원자가 있게 되는데요. 한 면당 2분의 1이니까 6면이니까 3개 꼭지점에 있는 것까지 해서 토탈 4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구리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몇십 번 얘는 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위수라는 것은 뭔데요? 각 원자한테 제일 가까운 원자의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놈의 원자에서 제일 가까운 놈은 아무래도 여기 있는 놈이 제일 가깝겠죠. 근데 하나 뿌릴까요 하면 구양이죠. 둘, 셋, 넷, 위, 아래 배수 6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한테 제일 가까운 놈은 누구겠습니까? 이 중심원자한테 제일 가까운 놈은 아무래도 이 꼭지점에 있는 놈들이겠죠. 8개가 되고 있네요. 됐습니까? 얘한테 제일 가까운 놈은 누구 있을까요? 이 놈한테 제일 가까운 놈은 누구겠죠. 근데 이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도 있죠. 그래서 XY 평면에 하나, XY 평면에 4개, YZ, ZX 평면까지 해서 12개를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34쪽 결정 구조 단위 셀에 대해서 페이지 35쪽까지 봐주십시오. 자, 우리 단위 셀의 길이를 A cm라고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금속의 밀도를 한번 생각해볼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아니겠습니까? 부피는 했습니다. A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질량이요? 이 원자 들어갔잖아. 그치? 그래서 그 금속의 원자량 원자량 그걸 뭘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아홉 숫자로 나누면 되겠죠. N0로 나누면 g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이 플루듐이라는 놈의 원자를 알면 단위셀의 크기를 알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까? 단위셀의 크기를 안다는 뜻은 얘는 금속 원자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A의 반절 되겠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 생각하면 A의 2분의 cm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금속의 밀도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금속의 밀도와 금속의 원자량을 알고 있으니까 금속의 원자 반지름도 우리가 체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70m에서의 밀도는 얼마 되겠습니까? 하네요. 역시 단위셀의 길이를 A cm라고 해보자고요. 결국에 A의 3승 했어요. A 3승 세제곱 cm라는 부피에 금속 원자 2원자 있네요. 그래서 원자량 2m에 대해서 아곱 숫자 N0로 나누면 g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렇다면 원자 반지름 얼마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요 사이를 이렇게 잘라본다 생각해볼까? 요 사이를 잘라보면 루트 3a cm가 요 사이 길이가 될 것이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 원자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면 꼭지점에 있는 원자가 이렇게 있겠고 채심에 있는 원자가 이렇게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꼭지점에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에 원자 반지름은 루트 3a에 대해서 4분의 1가 원자 반지름으로 쓸 수 있겠고 뭐 필요하다면 단위는 센티미터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센티미터를 나노미터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랬습니까? 그 다음에 면시립반응을 했습니다. 역시 밀도가 나올 수 있겠죠? 밀도는 A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 길이에 4원자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결국엔 4m 분자량, 원자량에 대해서 그리고 R가 숫자로 나오면 그람만큼 나올 수 있을 것이야. 역시 A 센티미터가 나왔다면 역시 원자 반지름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원자 반지름을 이렇게 자를 수 있겠죠? 루트 2A가 됩니다. 루트 2A에 역시 마찬가지 꼭지점에 있는 놈이 그리고 면에 있는 놈이 꼭지점에 있는 놈이 그렇게 해서 역시 루트 2A의 4분의 1을 쓰면 그 원자 반지름의 센티미터 단위로 고쳐낼 수 있겠다는 거죠. 원자 반지름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게 해보면은 고체 결정까지 소개되고 뭐 나머지 이제 문제 풀어보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2점짜리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